약 한 달쯤 전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 문 대령통이 그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유를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유를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이자를 적게 내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달리 말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문 대령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 이자를 많이 내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자를 적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상식을 가진 정상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리 문재인이라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애써 이따위 말을 반박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이건 주장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그냥 망발일 뿐이니까. 그러나 얼마 전에 국회에 은행비 탕감법이라는 역시 어처구니 없는 실현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황당무계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문 대령통의 발언 이전에는 이재명은 이자 제한법으로 이자를 제한해서 서민의 빚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친필 편지까지 돌렸다고 합니다. 이 모두는 금융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는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금융을 자기들이 통제해서 뭔가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그리고 만들 수 있다는 광기 어린 착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따위 법안이나 아이디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 제한법과 은행비 탕감법은 영상으로 따로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반박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자율이란 것은 무엇인지, 이자라는 것은 왜, 어떻게 매겨지는지, 금융이라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왜 저들이 말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리석은 주장인지 들여다보죠. 금융에서 신용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상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빌린 돈을 갚을 만큼 충분히 벌고 있나? 안정적으로 벌고 있나? 갚기로 한 날짜가 되기 전에 망하지는 않겠는가? 혹시 도망가지는 않을까? 다른 빚을 이미 너무 많이 져서 그걸 다 갚고 나면 나에게 줄 돈이 없지 않을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런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과 돈을 갚을 의지와 돈을 갚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해요. 그게 바로 신용입니다. 개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기업도 신용이 있어요. 국가도 신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은 등급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트리플 A, 더블 A, A 플러스, 최우수, 우수, 평균, 취약 등등. 그리고 내가, 기업이, 국가가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은 바로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이나 단체는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낮고 반대로 낮은 사람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율이 높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물론 세상에는 상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서 이 영상이 탄생하는 거니까요. 그럼 대출 이자율이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신용도는 뭐라고 했죠? 상환 능력이에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돈을 갚을 확률이 낮습니다. 적어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다 갚을 확률이 낮아요. 누구에 비해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 비해서. 엄밀히 말하면 거꾸로예요. 신용도가 낮아서 돈을 갚을 확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돈을 갚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게 매겨지는 겁니다. 돈을 갚을 확률이 낮다. 이걸 다른 말로 리스크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반드시 이 리스크의 값을 매깁니다. 그 리스크에 붙는 가격, 그게 바로 이자율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아야만 해요. 당연한 얘기죠. 이자로 수익을 얼마나 올리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빌려준 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갚을 확률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벌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차하면 팔아서 갚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자산이 없어서 팔아서 갚을 것이 없어요. 각자가 가진 리스크가 다릅니다. 그래서 매겨지는 가격도 다른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자가 없다고 또는 시장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자를 낸다고 가정해보죠. 신용 등급이 있어요. 각 등급별로 돈을 갚을 확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1등급에 속한 사람들은 보통 100에 1명이 돈을 제때 갚지 않고 10등급에 속한 사람은 100에 20명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각 신용 등급의 그룹에게 미리 약속을 받는 겁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같은 등급의 누군가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돈을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돈을 안 갚는 사람이 나오면 같은 등급에서 각출해서 메꿔라. 그걸 약속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왜냐? 빌려주는 사람도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만 하니까요. 제가 늘 말합니다만 이건 냉정하냐 따스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그러지 못하면 생존이 안 돼서 어차피 이 시스템은 끝나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가정 상황에서도 그렇고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1등급은 99명이 1명분을 나눠내면 돼요. 미상환율이 1%니까요. 반면에 10등급은 80명이 20명분을 나눠내야 하는 거예요. 미상환율이 20%니까. 어느 쪽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될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할까요? 후자죠. 이게 바로 리스크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로 돈을 각출해서 갚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모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신용 등급에 따라 미리 계산되고 통계화된 돈을 갚을 확률에 따라 이자율이 정해지죠. 그 각자가 돈을 갚을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을 바로 신용평가라고 부릅니다. 신용대출보다 담보가 있는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의 이자율이 낮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처분해서 돈을 받으면 되죠.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특히 현금성이나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 매출 채권 등이 많으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까지 제가 한 이야기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라서 이걸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단순한 시스템을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 자리를 꿰차고 앉은 족속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조적 모순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 아니요.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잘못됐다? 아니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이자를 적게 내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는 것이 뭔가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고 과제다? 천만에요.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차등은 금융이라는 시스템의 토대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도 이걸 바탕으로 쓰여진 거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돈을 빌리고 운용하고 갚고 모든 거래는 이 시스템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게 잘못이다. 이게 구조적 모순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은 곧 금융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말인 겁니다. 보통은 제가 어떤 말을 반박할 때는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이자 제한법이 현실화되면 바로 그 법이 보호하겠다는 서민이 대출을 받을 길이 사라져버리고 은행비 탕감법도 구조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탕감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은 아예 대출 자체가 막히거나 이자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죠. 금융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리스크에 맞는 이자율을 설정해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강제로 낮추거나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금융기관은 이자율을 낮춰서 받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거절해버려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돈을 구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합법적인 금융거래 그리고 불법적인 금융거래 어느 쪽이 이자율이 더 낮을까요? 마약이 원가가 비싸서 비싸게 거래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문 대령통의 말대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낮은 이자를 내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이자를 내는 상황은 도저히 그려볼 수가 없었어요. 아예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요. 상상을 해볼 수가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고 만들어진다 해도 잠시라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본다면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차등 시스템을 아예 역전시켜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과 담보를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법정 대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을 사인 간의 금융거래로 대체해요.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끼리 돈을 빌리게 된다는 뜻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내가 신용도가 높고 담보가 많은 돈을 성실하게 갚을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더 내야 된다면 어느 바보가 그 거래를 맺겠습니까? 금융기관은 모든 대출 거래를 막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어차피 금융기관으로 안 오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안 갚을 사람들 뿐입니다. 돈을 빌려줄 수가 없죠. 은행의 주된 수입원이 뭘까요? 바로 예대마진, 예금에 주는 이자와 대출로 받는 이자의 차익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없어지면 은행은 마진이 없어지죠. 그러면 문을 닫을 겁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운영을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은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다 해당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겁니다. 어때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청와대는 이 말의 후폭풍이 너무 거세자, 아니 후폭풍이 거셌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머저리 취급을 당하자 늘 하던 변명을 댑니다. 잘못 전달됐다, 오해다, 무슨 고금리로 고통받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평생 한 번도 지각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파서 지각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픈 거겠죠. 그런데 허구한 날 지각을 하는 인간이 한 달에 12번씩 지각을 하는 인간이 어느 날 오늘은 아파서 지각을 했다고 하면 진짜 아픈 걸까요? 진짜 잘못 전달된 걸까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허구한 날 아무 말이나 짓거려 놓고 욕먹으면 오해다, 국민 니들이 오해한 거다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